안녕하세요. 미용 안전위생학 9주차 수업입니다. 벌써 9주가 됐네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뵌 게. 지난 시간에 그 환경위생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오늘까지 환경위생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 강의 계획서가 수정이 한 3주 전쯤에 수정이 되었었는데 확인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8주 그리고 15주차 이렇게 두 번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8주의 중간고사 그리고 15주차의 기말고사가 원래 그 학사 일정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14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기말고사입니다. 11주차부터는 대면이 가능하다라는 지금 학교의 공문은 내려왔는데, 만약에 11주차부터 대면이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13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기말고사가 될 예정이에요.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주차부터 만약에 대면이 가능하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13주차에 중간고사 그리고 15주차에 기말고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혹시 대면이 불가능한 비대면 수업으로 15주차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늦게 시험을 보는 것이 대면하기에도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14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기말고사가 될 것입니다. 좀 빨리 대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수업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해서 또 그 중간고사 부분은요 레포트로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13주차에 중간고사 레포트를 제출하게 되면 11주차 대면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주 뒤에 레포트 제출 그래서 주제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기말고사는 서술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비대면일 때는 또 다시 공지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도 드리고 쪽지 드리니까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뭐 깨톡도 괜찮고 문자도 괜찮고 뭐 전화도 괜찮습니다. 제 연락처는 강의 계획서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환경위생학 개론, 그 다음에 기후, 일광, 온열 조건, 공기,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 폐수 처리, 수질 오염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광에 대한 부분, 오늘은 이제 조명 부분으로 해서 다르게 짚어 나갈 거고요. 오늘은 주택 및 집합소 위생, 집합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짝 다루었고요. 그래서 주택 및 집합소 위생과 의복 위생 그리고 식품 위생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환경 위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던 부분들 다시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제 뭐 질병이나 역학 이쪽에 가면은 아마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만 제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및 집합소 위생. 주택이 뭘까요? 우리 집이잖아요. 집,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이런 오피스텔 이런 거겠죠. 일반적으로 주택이 가지고 있어야 구비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전해야 될 거고, 그죠? 그걸 학문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재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고요. 기후 및 기타 조건이 적합해서 생리작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또 질병이나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주택이고 또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게 주택입니다. 자, 주택의 대지. 주택이 위생학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의 구비 조건이라고 했었던 것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생학적으로 봤을 때의 주택의 조건입니다. 자, 환경적으로는요. 대기,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향 또는 동남향이 조금 더 위생적으로 안전하겠다. 또 물의 침투성이 크며 쓰레기 등의 매립지는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그런 지질이어야 되겠다. 또 지하 수위는 지표로부터 최소 1.5m 이상 3m 정도가 돼야 되겠죠. 집을 지었는데 물이 아래로 막 흐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주택의 구조를 보면요. 지붕은 당연히 방습, 방한, 방열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지붕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요즘에는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꼭대기층은 이 방열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여름에 덥고 또 방한이 잘 안 돼서 또 그 겨울에는 춥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열의 목적으로 천장과 지붕의 공간을 좀 넓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아파트들도 요즘은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설치해서 방한, 방열, 방습을 좀 더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서 짓고 있습니다. 벽은요, 방서, 방한, 방화, 방수, 방음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벽이어야 되겠죠. 층간소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루는요, 지면으로부터 45cm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이제 뭐 그 층간소음 플러스 1층 같은 경우는 추위 이런 것들로부터 더위 추위로부터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또 천장은요 2m 10cm, 210cm 정도가 되어야만 좀 사람이 생활을 할 때 너무 답답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높이가 됩니다. 자, 거실이나 침실, 어린이 방은 남쪽이 좀 좋고요. 화장실, 목욕탕, 부엌 등은 북쪽이 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환기 역시도 주택이 위생적으로 구비해야 될 조건인데요. 자연 환기는 위생적인 창의 면적 20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인공 환기 방법은 인공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공기조정법, 배기식, 송인식, 평행식 이런 환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광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확인을 할 게 채광과 조명입니다. 빛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또 집 안에서의 조명은 어떤 조명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 조명, 그러니까 해, 바깥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연 조명은요. 신체의 모든 세포를 자극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튼튼해지고요. 각 장기들이 기능을 잘 하게 해주고 또 식욕도 증진시켜주고 정신적으로도 상쾌하게 해줍니다. 또 구루병을 예방할 수 있게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요. 또 살균 작용도 해줍니다. 자연 채광이 그렇죠.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는 집에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합니다. 그래서 집을 우리가 짓거나 집을 구하거나 할 때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 사람 건강,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증진시켜주는 그런 조명입니다. 창의 방향은 아무래도 남쪽 창이 건강에 좋고요. 또 창의 면적은 방바닥 면적의 7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창이 요즘에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게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채광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긴 창이
같은 동일한 크기라고 하더라도 더 좋습니다. 세로창이 좀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생활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좀 그 인테리어 측면에서 봤을 때 가로창도 많이들 설계할 때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조명이 할 수 있는 역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살균 당연히 해주고요. 구루병 예방, 치료 도움 주고, 그리고 적혈구의 수하고 헤모글로빈의 양을 증가시켜 주니까 당연히 산소 공급이 원활하겠죠. 그런 것도 도움을 주고요. 각 장기 식욕 증진,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인공 조명은요, 보건 위생상으로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공 조명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낮에는 옥내에서 200에서 1000 룩스, 야간에는 20에서 200 룩스 정도가 좋고요. 주광색이나 유해가스 발생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켰는데 유해가스가 막 나오면 건강에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열이 인공 조명을 켰는데 이렇게 뭐 형광등을 킨달지 아니면 스탠드를 킨달지 이럴 때 열이 막 발생하고 혹시라도 폭발할 수 있다거나 또는 불이 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주의하셔야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명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건강과 눈 피로에 좋겠죠. 또 가급적이면요, 간접 조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 눈에 닿는다거나 내 피부에 닿는 것보다는 빛이 튕겨서 나한테 오거나 은은한 간접 조명 이런 것들이 인공 조명 시에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자, 직접 조명의 장점은 뭐냐면요, 조명 효율이 좋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빛을 쏘니까 굉장히 밝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입니다. 단점은 뭐냐면 어지러워요. 현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영이 강하죠. 빛이 센 곳은 밝은데 아닌 곳은 어둡고, 그래서 강한 음영 때문에 불쾌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 조명은요, 은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 옥 외에도 바깥에도 보면 가로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래서 빛이 반사되게 하는 그런 간접 조명들이 있는데, 이런 간접 조명들의 장점은 온화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그런데 어때요? 은은하다는 얘기는 쨍 하고 빛이 내려 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명 효율이 낮고요. 약간 비경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잘 맞춰서 빛이 쨍 하고 내려야 되는 공간, 그 다음에 은은하게 조명이 밝혀져야 되는 공간을 나눠서 반간접 조명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환경적인 주택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마 보온, 그죠? 습도, 이런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밖이 추웠을 때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밖이 더울 때 집에 들어오면 시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환경 위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적정 온습도는요, 실내 최적의 온도는 18도, 20도, 요 정도 선이, 16도, 18도, 20도, 요 정도 선이 그 온도, 집 안에서, 주택에서의 온도로 좋고요. 습도는 40에서 70%가 좋습니다. 너무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집 안에 있는데도 불편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경우겠죠. 자, 온도와 습도를 봤는데요. 난방처럼 또 중요한 게 없죠. 사람이 더워서 그 운명을 달리하고 사망하는 경우는 일사병 같은 경우,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그 빛을 쬐었을 때, 햇볕을 쬐었을 때의 경우인데, 이 경우보다도 추워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더 혹독하죠. 그래서 난방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주택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국소 난방이 있고 중앙 난방이 있고 지역 난방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점이 있어요. 국소 난방 같은 경우는 장점이 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요. 위생적이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또 단점도 가지고 있겠죠.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요.
비경제적입니다. 중앙난방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 보일러라 그러죠.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켰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낮추는 이런 경우를 중앙난방이라고 하는데, 위생적이고 국소난방에 비해서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소난방보다는 설치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설치 비용은 많이 들어요. 또 지역난방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건물의 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얘 역시도 설치비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난방 같은 경우는 뭐 설치비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여러 대 설치하는 것처럼 단점과 장점들이 있겠죠. 난방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자유롭게 또 편리해야 되겠죠.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실내에 오탁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요. 뭔가 연기가 생기고 화재가 날 것 같고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난방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되겠죠. 실내 각 부의 온도차가 없어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저쪽 방에는 난방에 안 들어가서 너무 춥고 이쪽 방만 따뜻하고 뭐 거실은 춥고 이렇다라고 하면 쾌적하지 못하겠죠. 가능한 한 경제적이어야 하고요. 실내 온도가 우리가 왜 그 외풍, 우풍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죠. 위의 공기와 아래 공기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2에서 3도 정도 차이가 나면, 위의 공기와 아래 공기의 차이가 그렇게 되면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냉방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국소 냉방 방법이 있고 중앙 냉방 방법이 있어요. 자, 냉방 시의 실내외 온도차는 바깥하고 안의 온도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킨다든지 선풍기를 킬 때 5에서 7도 정도의 차이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10도 이상이 되면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자, 소음 방지를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선 건물을 지을 때 뭐 흡음 재료 같은 거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서도 방음벽을 설치한달지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는 담을 쌓아서 소음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나무를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위쪽은 좀 풍성하게 잎이 달리게 하고 아래쪽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소음 방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의복 위생이에요. 옷이죠. 옷인데 옷을 우리가 의복이라고 하는데 정의를 보면요. 체표면과,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와 내외 표면의 한정된 공간 전체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복의 기능은 우선 체온 조절이 있겠죠. 그 옷을 사용하는,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더울 때 우리 막 패딩 입고 이러지 않잖아요. 추울 때 우리 반팔 입고 다니지 않죠.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 옷이다. 그래서 체온의 방산 또는 보온을 적절히 함으로써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의복의 기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신체를 청결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옷이 하죠. 외상, 바깥으로부터의 충격,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유해 물질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의복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회생활 및 미화 표시. 소속과 종별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니폼들이 포함이 되겠죠. 의식이나 예술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도 무대 의상이랄지 이런 것들로 특수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의복의 기후.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온은 25에서 26도 정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기온이 의복이 가지고 있는 기온이어야 됩니다. 10도 이하에서는 난방을, 그 다음에 26도 이상에서는 냉방이 필요하겠죠. 자, 의복의 재료 및 위생적 성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열 전도성, 함기성, 통기성, 방한력, 흡습력,
그리고 흡수성, 압축성, 흡열성, 연소성, 화학적 저항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옷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열거해드렸던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성격들이 적절하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계절에 아니면 어떤 기온일 때 옷을 착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의복은요, 잘 입었을 때는 건강한데 못 입었을 때는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복의 무게, 옷이 너무 무거운 거야. 예쁜데 옷이 무거워. 입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의복의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나 호흡에 방해돼서는 안 되고요. 신체 활동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옷 전체 무게가 5kg가 넘어가면 사람들은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피로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불편하고요. 자, 피복압이라는 게 있어요. 의복에 피복압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피복압이란 피복 중량, 피복 형태 또는 착착 방법 등에 의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특히 신체의 부드러운 부분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혈행이나 동작을 방해하는 피복, 그런 옷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분들 속옷, 또 꽉 끼는 바지, 또 뭐 압박 스타킹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부압을 높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리고 그 혈류의 흐름을 좀 방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를 위해서 가끔씩 짧은 시간 착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될 수 있으면 압박하는 그런 의상, 의복은 피하시는 게 건강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후착의 피해, 옷을 많이 껴입는 경우를 얘기하죠. 보온 효과는 있어요. 근데 체열 방산을 저해하고요. 신진대사를 방해하고요. 피부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우열, 그 다음에 일사, 너무 많이 껴입은 경우에 그럴 수 있죠. 또 그리고 옷이 지저분하면 어떨까요? 옷이 지저분하면 당연히 냄새가 너무 많이 나겠죠. 심한 그런 냄새가 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에도 트러블이나 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일광 소독을 하거나 고압 증기 소독, 열탕 소독, 아니면 뭐 삶는다랄지 이런 식으로 의복을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각 옷마다 기능이 다 있죠. 예를 들면 작업복 중에서도 뭐 방서 작업, 열로부터 방어하는 경우, 그다음 방한 작업, 추위로부터 견딜 수 있는 작업복들, 또 공장에서도 각 공장별로 착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방서 작업복 같은 경우는요, 고온 고습, 태양 복사선과 자외선으로부터 열이죠. 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피부 표면으로부터의 방열을 대류와 환기로서 충분히 체온 조절 작용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옷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죠. 방한도 마찬가지고요. 방한복은요, 안쪽에 기공이 많은 형태고요. 많은 공기를 함유해서 피복의 열 전도를 작게 해주는 옷이어야 합니다. 자, 공장 작업복은요, 체온 조절, 작업 능률 향상, 또 위해로부터 방지해 줄 수 있는 옷이어야 됩니다. 공장이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보온 효과, 체열 방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복의 무게가 어깨와 골반부에 고르게 걸치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위험으로부터 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찰과상, 피부박리, 피부가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력성이 있고 좀
그리고 좀 간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건요. 통상 화상 피해 등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납을 함유한 보의 이런 것들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또 화학적인 경우에 아무래도 피부염과 각종 중독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고무 장갑이랄지 앞치마, 고무화 이런 것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실 것은 우리가 그 교재에 있는 내용과 또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 그 위생에서 식품 위생을 이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식품 위생은요, 어떻게 보면 건강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의식주니까요. 오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의식주 내용입니다. 옷을 입고, 식, 먹고, 주택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환경위생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위생의 한 종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WHO에서 식품위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안정성, 그 다음에 건전성, 그 다음에 악화 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 식품위생을 정의했냐면요.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와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와 포장까지도 식품위생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품위생 행정의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 행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를 위해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증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국민들이 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식품위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품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요인들이 있어요. 미생물의 기인에서 생기는 경우, 화학 물질에 대해서 기인되는 경우, 또 기생충, 수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식품위생 검사의 종류가 있는데요. 관능검사, 생물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 물리학적 검사, 독성 검사 등이 있습니다. 교재 79페이지를 보시면요. 식품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독성 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시험이 아주 필수적인데요. 급성, 아급성, 만성 독성 시험이 있습니다. 급성 독성 시험은 실험용 주의를 이용해서 치사량을 측정해서 독성을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아급성 독성 시험은요. 만성 독성 시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1, 2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을 측정하죠. 식품 첨가물의 1일 그 섭취 허용량을 ADI라고 하는데 이 ADI는 인간이 일생 동안 섭취하여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예측값으로 체중 1kg당 미리그램 수로 표시를 합니다. 아마 그 제품들에 보면 HACCP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볼 거예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그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HACCP는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의 약자로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됐죠? 자, 지금 식품 부패
또 뭐 우리가 볼 게 식중독 이런 것들을 볼 텐데요. 식품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뭘까요? 너무 습하거나, 그죠? 아니면 너무 기온이 높은 곳에 음식을 두거나, 아니면은 그 산성, 그다음에 알칼리성이 잘 안 맞거나, 또 영양물이 부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패가 되면요, 식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특히 여름, 가을 이럴 때 식중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식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 유독물, 유해 화학 물질 및 세균 등이 음식물에 첨가되거나 오염돼서 경구적으로 섭취됨으로써 입으로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급성 위장 장애 현상들을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식중독 같은 경우는 WHO에서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성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식중독의 종류를 우리가 세균성, 그리고 화학물질, 자연독성, 뭐 곰팡이독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식중독은 급격하게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잠복기가 좀 짧은 경향들이 있고요. 또 여름철에 아까 말씀드린처럼,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자한테 조금 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식중독의 종류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식중독에 걸리지 않은 것이 우선 중요하니까 예방할 때는요, 위생적 조리 및 자격자가 조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음식물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음식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낮은 온도에 조리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안에 그 음식물이 부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음식들을 제대로 조리 못했을 때 생길 수가 있죠. 또 보건 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계몽,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런 경우 있겠죠. 고기는 데쳐서 먹지 않는다. 그죠? 푹 잘 삶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한 경우, 이런 경우들 아주 쉬운 예가 되겠죠. 감염이 됐을 때에는요, 역학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염원 발견을 위한 역학조사를 하고 환자를 찾고요, 격리하고 치료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자와 복균자의 식품 취급 금지와 보건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식중독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성, 그 다음에 자연성, 독소성 이렇게들 나눌 수 있어요. 또 어떤 거였죠? 곰팡이독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감염성에는 살모넬라, 장염, 병원성 이렇게 나눠지고요. 독소성에는 포도상구균, 그 다음에 보톨리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독으로는 동물, 식물,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균성 그 식중독들의 특징은 2차 감염은 없고요. 오염식품을 섭취하면서 감염이 됩니다. 면역성 없고요. 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균의 수나 독소량이 많을 때만 발병이 되고, 살짝 뭐 예를 들어 균의 수가 작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면역 체계를 통해서도 극복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소량이 많고 세균수가 많다고 하면 발병하게 됩니다. 식중독들의 특징이 잠복기가 짧습니다.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감염형, 살모넬라, 장염, 병원성 식중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모넬라는요, 장염균, 지티푸스균, 동콜레라균에 의해서 우리가 발병이 되고요. 12시간에서 48시간 잠복을 합니다. 평균 20시간 정도. 그리고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열이 고열이 나죠. 그리고 설사, 두통, 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걸리게 되냐면 보균 동물, 닭이나 오리, 소, 돼지가 그 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섭취하였을 때, 그리고 이런 기타 동물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걸리게 되고요. 대표적인 제품물, 식품으로는 어류, 유제품, 어패류 뭐 이런 것들이 살모넬라 증을 발병하게 합니다. 다음은 비브리오 식중독이죠. 장염이에요. 그래서 장염은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질병으로 아시고 있을 겁니다. 장염 비브리오균 때문에 발병이 되고요. 잠복기는 8시간에서 20시간, 평균 12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복통, 설사, 구토하고요. 감기는 장애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식중독입니다.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 여름에 많이 장염이 발생이 되고요.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발병할 수 있는 식중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균성 감염형 식중독 중에서 세균성 중에서도 감염형 중에서 마지막으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입니다. 대장균은 장내세균이고요. 주로 환자나 보유자의 분변이 감염원이 돼요. 그래서 잠복기는 10시간에서 30시간 되고 영유아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식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은 살모넬라랑 좀 비슷하고요. 살모넬라 식중독과 비슷하고 원인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균이 아무튼 증식돼 있으면 어느 것이나 우리가 발병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햄, 치즈, 샐러드, 파이, 분유, 우리 시중에서 팔고 있는 도시락들 이런 것들에서 발병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이 식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고요. 그리고 유아용품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소독을 해줍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는 뭐였죠? 세균성이었죠. 세균성 중에서도 감염형. 이번에는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독소형 식중독은 포도상구균 식중독이 있는데요. 황색 포도상구균이 원인이 돼요. 식품에 이 포도상구균이 증식을 하고요.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독소를 생성한 그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 식중독에 감염이 될 수 있고요. 내열성이 아주 강해서 120도에서 20분간 가열 처리해도 파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잠복기는 2-3시간 정도에 바로 구토, 설사, 복통 정도 하고요. 원인 음식으로 보면 유제품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고 김밥, 떡, 도시락 이런 음식들이 원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늦은 봄, 가을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보톨리누스균 식중독은요. 보톨리누스균이 식품에서 증식을 해서 독소를 만들고 그 음식을 섭취했을 때 노출이 되고요. 균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E형이 가장 대표적인 식중독입니다. 잠복기는 12시간에서 36시간 정도가 되고 신경장애가 오고 시력장애가 오고요. 호흡곤란, 치명률이 25%나 됩니다. 평균 10에서 18% 정도가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통조림이나 소세지, 유제품 등이 원인 식품으로 꼽습니다. 자,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그런 거 들어보셨죠? 보거를 먹었어. 그래서 식중독에 걸렸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경우입니다. 동물성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보거 중독입니다. 보거는요. 보거 알에도 있고요. 보거 난소, 고환, 간장, 내장, 피부, 보거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 조리사가 요리한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안전합니다. 보거 중독이 되면요. 지각마비, 사지마비, 말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열성이 강하고요.
데스로도톡신이라고 하는 그 독소 성분 때문에 이런 식중독에 노출이 됩니다. 조개를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경우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시조개, 바지락의 독소 성분인 베네루핀이요. 노출이 되면 이 독소 성분에 노출이 되면 구토를 하고요. 출혈이 일어나고요. 전신이 권태롭게 됩니다. 섭조개에는 마이티오톡신이라는 또 독성 성분이 있고요. 독소 성분이 있고요. 또 버섯도 독버섯이라고 하잖아요. 독버섯 이런 그 버섯 종류에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있는데 무스카린, 무스카리딘, 콜린, 뉴린 등이 있고요. 버섯을 잘못 먹었을 때에는 구토,